네, 지난주까지는 좀 지역별로 좀 세분화해서 그 지역의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봤다면 오늘은 여러 지역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말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도 이렇게 많은 유형이 있었나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뭐 단독,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각각 이 부동산 어떻게 접근해야 좀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 유형별로 오늘 성공 투자 노하우 바로 원장님께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부동산 상품별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주 동안의 유튜브라든가 방송, 재방송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격려 전화 그리고 관심들 많이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것은요, 이제 부동산의 상품별 특징과 그리고 투자 전략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러들 많이들 다니십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가나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물건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물건별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요,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건축물이 있는 것과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건축물이 없는 것은 뭐 임야도 있고요, 뭐 논, 밭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것들을 주로 투자의 대상으로 삼겠죠.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잠을 자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일단은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단 주거용 부동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도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하게 되겠죠. 일단 단독주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상으로요, 단독과 다가구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독 다가구 주택은 어느 지역에 가나 있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렇게 땅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 가구 정도가 주인 세대라든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신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성이 일단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현재 가치가 있던가. 근데 보통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 있고 가구가 한 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낮을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전체 주택 가격 대비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갭도 상당히 크고 수익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투자하실 때는요, 보통의 경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투자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토지의 크기가 20평이다 라고 하면 사실상 그 20평은 재개발 지역이 아닌 이상은요, 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건축을 그래도 편안하게 하려면은요, 40평 이상, 50평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단독주택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한 40, 50평 정도 되는 토지를 보신 다음에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이 계약하기 전에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 개요에 대한 그러한 코멘트를 받고 계약에 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가 뭐 3.3 제곱미터당 한 2천만 원 정도 하더라. 그런데 저녁 때 급하게 싼 게 나왔다. 한 1,800만 원 정도에 나왔더라. 라고 하면은 액면가로 따지면 평당 200만 원 정도가 싸지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세대 주택이나 신축을 했을 경우에
사실 잘못하면 일조권이라든가 이러한 재반 토지의 문제 때문에 주변 상황의 문제 때문에요. 용적률을 다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가격 1,800만 원이 200만 원 싼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나대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실 때는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서 미래에 이 땅 위에다가 무언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어떠한 부가가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조건 비교 사례, 매매 사례, 시세 이런 것들만 접근을 하시면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으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신축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 수단이기 때문에요. 층수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용도까지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 간에 단독주택을 매입을 할 때에는요. 첫 번째, 신축을 고려하고 신축을 고려했을 때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고 시장 분석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라. 두 번째는요. 지구 단위 계획 등 우리가 건축법상에 아니면은 용도상의 제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단독주택에 투자할 때요. 주의사항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독주택보다는 가구 수가 많은 거예요. 이 가구 수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학문적으로는 이제 구분거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 3층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거처가 나누어져서 주인 세대가 맨 위에 층 살고 나머지는 월세나 전세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서울 쪽에서의 다가구 주택은요.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보통 한 3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은데 3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도 협소하고 불편할 뿐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서 누수라든가 결로 현상이 많이 생겨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반 아파트나 신축 빌라보다는 좀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신축 빌라가 옆에 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다. 같은 방 한 칸에 5평짜리가 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주차도 잘 되고 비도 안 새고 깨끗한 다세대 주택을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다가구 주택은요. 임대료가 다세대 주택보다 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이 아닌 경우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을 영위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언밸런스한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통 다른 것보다 같은 사이즈지만 임대료가 낮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도요. 얘도 훗날 신축을 할 것을 전제로 건축사한테 문의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설계가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구역 이런 데처럼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멸실이 될 곳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정비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지역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반드시 건축사의 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요. 지금 왜 사람들이 사냐면 신축을 투자를 하는 이유가요.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훗날 이것이 어떤 주변의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 사는데요. 서울시에는요.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구에 있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무엇이 윤곽이 드러나 있냐면요. 훗날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게 되면은요, 거기에 다세대 주택 신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4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훨씬 더 토지 가격 상승에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미래의 부가가치를 끌고 오려면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그것을 헐어서 지금 상향된 용도 지역의 용적률을 다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투자를 할 때에는요, 이곳이 훗날 용도 지역 상향도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에요, 단독과 다가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단독주택 중에는요, 다중주택이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벌집주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게 예전에 하숙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입문이 여기가 있으면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 취사시설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격실로 나누어져 가지고요. 여기에 1인 가구들이 보통 사는 기숙사 같은 혹은 하숙방 같은 그러한 형태의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대지 면적 50평 이하로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얘 연면적이 건축법상 330평방미터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330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100평 정도 되죠. 용적률이 200%라고 한다면 100평까지밖에 못 짓는다면 땅이 50평이 넘어가게 되면 로스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리는 땅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중주택은 지을 땅이 있고 그리고 지어진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중주택을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미 지어진 것을 살펴보고 수익률, 공실률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만, 아직 지어지지 않은 단독 다가구 상태에서의 다중주택 신축을 예상하신다면 이것도 반드시 건축사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중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그런데 이 다중주택은요, 한 가지 좀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사는 그러한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소방이라든가 특히 공동 취사 이외 개별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개별 취사를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나중에 위험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상으로는요, 공동 취사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는 다중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대 입구라든가 낙성대라든가 아니면은 사당동, 저 위에 올라가면은 신림, 봉천, 대림 이런 데 있는 다중주택들이 실제로는 취사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수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의 단위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연면적당, 한 면적당 월세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노후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공략하는 상품의 종류 중에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다중주택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지어서 운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건축을 하면 10년을 늙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건축사라든가 시공사가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아웃라인만 처음에 잘 잡아놓으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 이 다중주택 쪽이나 원룸 이런 거에 투자를 할 때는요, 반드시 소액의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있는,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고 한다면은요, 강북 쪽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이하, 이 정도의 월 차임을 지불하고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어찌 보면 강북 쪽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곳보다는 좀 낙후된 곳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좋은 곳보다는 좋은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깨끗하고 좋은 곳은요,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금은 후미지고 조금은 어두운 곳, 이런 곳에 가면 좀 불편하고, 하지만 그런 곳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주거용 부동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지는데,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이 있다. 각각의 특징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토지를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동주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다세대 주택이 대표적인 공동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이 다세대 주택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흔히 빌라라고 하는데 어디에 가도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 지역에 여러분들이 2억 미만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러 간다. 아니면 성동 지역에 투자를 하러 간다. 그랬을 때 2억을 가지고요. 이미 아파트를 사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폭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이 주변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신의 영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다고 하면 훗날 이 재개발 지역에서 이 다세대 주택이 감정을 어떻게 받고 그다음에 비례율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권리가액이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에서 내가 사는 것이 부담금을 주고 사면 얼마가 남느냐.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정비사업지 외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다세대 주택의 일단 건축법상 특징은 뭐냐면은요. 주거용으로 쓰는 층수가 별다른 게 없으면은요 4개 층 이하예요. 4개 층 이하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축물의 연면적이 뭐냐면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입니다. 이 전체 볼륨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면적이 200평, 그러니까 660 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요. 근데 형태적으로 보면은요. 다세대 주택은 원룸이 있고요. 그리고 투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 3개 이상이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이 되는 게 바로 방 2개짜리입니다. 투룸짜리입니다. 방 하나짜리도 있긴 있는데요. 이 방 하나짜리는 사실상 언제 나온 거냐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주차장이 완화가 되어서 세대당 0.2대, 0.3대만 주차를 놓아도 원룸들을 많이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주차장법을 완화시킨 그러한 주택의 형태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보시게 되는 그런 원룸들이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원룸을 많이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시행을 하는 그러한 업자들이요. 보통 투룸을 요새 시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통해서요. 어느 지역의 다세대 주택 투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투룸은요. 어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원룸보다는 월세 수준이 낮습니다. 원룸이 보통 5평 정도 하잖아요. 5평 정도가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투룸이 12평이다. 그러면 120만 원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방이 2개 이상 되는 것들 사이즈가 커져가면서 월세 수익률은 떨어지고 근데 이제 반면에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방 3개짜리보다는 투자 금액이 작아요. 그리고 넘쳐나는 원룸의 공실 우려보다는 전세로 또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진 것이 바로 다세대 주택 투룸입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 투룸을 무턱대고 사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 판단을 하실 때요. 3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다세대 주택 투룸을 산다 그러면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비교 사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사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세를 보시는 거죠. 방 2개짜리 신축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이 얼마냐. 보통 투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12평에서 13평 사이에 들어오게 되고요. 대지지분은 5평에서 6평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용적률이 큰 데는 대지지분이 더 작겠죠. 그래서 방 2개짜리를 산다 그러면 일단 주변에 분양을 했거나 지금 입주한 그런 다세대 주택이 과연 분양가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 3억 정도 하더라 그러면 3억이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나온 가격 2억 8천이다라고 하면 싼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가점을 두고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세대 주택을 사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어쨌든 돈을 벌려고 사시는 겁니다. 투자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겠죠. 이 수익률은 월세, 임대 수익률을 보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보셔야 되거든요. 월세를 보는 것은 간단하죠. 주변에 이 빌라 주변에 있는 월세 수준이 전용면적당 얼마냐라고 해서 전체 연간 임대료 나누기 매매가 투자금액 하게 되면 수익률이 나와요. 그것이 한 7% 정도 나온다. 그러면 시장의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월세 수익률이 높으면 비교 사례 분석도 그닥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시세 차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빌라의 투자인 것이죠. 시세 차익이 날려면은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냐
아니면 개발 지역은 아니지만 전세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올라가서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빌라냐,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비사업지가 아닌 곳에 투룸 빌라를 산다고 하면요, 일단 전세 가격의 수준, 추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한 4, 5년 동안 같은 면적의 12평짜리, 전용 면적 12평짜리의 전세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주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빌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이주가 시작이 되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갭이 60, 70%라고 본다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80% 이상인 데가 평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20%만 올라가줘도 매매 가격은 1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처럼 빌라가 올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했다. 빌라의 갭 투자는 보통 5천에서 1억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2배를 남기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지역이 아닌 이상에 갭 투자를 하면서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는 갭 투자는요, 용산 지역 빼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커다란 부가가치를 바라지 말고요. 갭 투자는 신축 중에서 내가 투자 금액을 5천, 요 정도 5천에서 한 7천 사이로 두고 5천에서 7천 사이 투자를 했을 때 한 1년 동안에 전세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오르고 매매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수익이 난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하면은요, 한 3년 정도를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도 높고 주변의 중개업소에서도요, 많이 매매를 시키려고 하는데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최근에 분양을 한 신축 빌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거들떠보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 투자할 때는요, 5천에서 1억 사이에 투자해라. 그리고 연간 오름폭이 한 1,500만 원 정도만 오르면 많이 오른 것이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항상 3년 정도 지나면 매도 타이밍을 일단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라고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재개발 지역이 아니면 투자성은 가장 떨어집니다. 방 3개짜리는 얘 갈만한 전세입자나 그리고 매매를 할 실수요자는요, 사실 24평대의 아파트와 이런 곳으로 갈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방 3개짜리는 서울 중심이 아니라 서울 외곽에 있는 곳, 4인 가구 이상이 많이 모여 사는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 이런 지역에서 방 3개짜리 투자가 유효하고요. 사실상 원룸, 투룸, 쓰리룸 중에 가장 투자성은 떨어지는 게 방 3개짜리입니다. 방 2개짜리 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명심하셔야 될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사항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요, 연립주택까지만 얘기하고 2부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세대 주택을 얘기했는데요, 연면적이 지금 660평방미터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립주택은요, 660평방미터 이상의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의 연립주택, 요즘은 연립주택을 잘 짓지는 않습니다만, 보통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우리 맨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 40년 전에 지어진 것들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됐죠. 그리고 연면적 자체가 66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한 칸, 한 호수 하나하나의 연면적이 좀 커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 12평이라고 한다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20평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연립주택을 사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연립주택을 제외하고는 일반 지역에서 연립주택은 재건축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투자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노후됐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수준이 상당히 낮죠. 전세 가격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매매 가격 나오는 것보다 갭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추경 매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다만 재개발 지역이 아닌 단독적으로 그 연립주택이 너무 낡아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1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연립주택의 부가가치는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음마아파트나 개포주공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서초동이라든가 사당동이라든가 삼성동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연립주택 재건축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연립주택을 지은 지 벌써 40년이 넘어가는 그러한 단지들이 상당수 지금 나오고 있고, 대지 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건평이 20평이다라고 하면 대지 지분이 25평, 30평 되는 그런 연립주택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재건축을 해야 될 소규모 연립주택은요. 만약에 지하가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하를 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하나 1층이나 2층이나 보통의 경우 연립주택은요. 대지 지분이 거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은 지하가 싸요. 나중에 훗날 거기 있는 조합원들끼리 재건축을 했을 때 어쨌든 멸시를 하고 토지를 기본으로 용적률을 받는 거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가 매수 가격은 싸지만 토지 지분이 같기 때문에 같은 권리가액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감정평가를 하면 지하가 좀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을 주장을 하면 보통 10세대나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요.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투자의 대상인데 그 스스로가 굉장히 노후가 돼서 이제는 재건축을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지하서부터 싼 1층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